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해 텅 빈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쓸쓸하기만 할 것 같았던 이번 명절에 30년간 잊고 살았던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했을까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이 서로에게 건넨 첫마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막, 귀뚜라미 소리마저 잠든 추석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민준 씨는 텅 빈 고향집의 대청마루에서 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등은 60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잔소리와 함께 명절 음식, 냄새가 진동했을 이 공간은 이제 묵은 먼지 냄새와 민준 씨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하얀 접시에 송편 몇 개를 올리고 정성 없이 붙여낸 듯한 전 몇 조각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태엽 인형처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차례상이 차려진 교자상 한가운데 검은 리본이 둘러진 액자 속에서 그의 아내 최영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지병으로 그의 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이 모든 고요함이 마치 지독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정체 모를 허무함이 그의 눈빛을 잠식했습니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걸치고 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왔소. 나직한 목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는 곧바로 침묵에 삼켜졌습니다. 첫 번째 절, 두 번째 절. 삐걱이는 무릎보다 마음이 먼저 시려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무뎌지기는커녕 더욱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차례를 마친 민준 씨는 마루에 걸터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뿌옇게 피어오르는 연기 너머로 30년 전 이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젊은 날의 자신이 아른거렸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건만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낡은 집의 기억과 함께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좁은 골목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고 이끼 낀 돌담벼락 앞이었습니다. 20살 적 첫사랑 서연의 손을 처음 잡았던 설렘과 아픔이 공존하는 장소였죠.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고운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한 여인이 그와 마찬가지로 돌담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왠지 모를 그리움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민준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여인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자리 잡고 검은 머리에 서리가 내렸지만 온화한 눈매와 단아한 인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이? 민준 씨의 입에서 30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민준 씨? 박서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고 동시에 가장 아팠던 이름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돌담길에서의 어색한 재회 이후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향기와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코를 감쌌습니다. 창가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둘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의 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잘 지냈어? 너무나도 평범한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그는 몇 번이나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연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그렇게요. 민준 씨는요?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대화는 툭툭 끊어지면서도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식 이야기, 사는 동네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배우자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가 1년 전 먼저 하늘로 떠났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 씨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오래전에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워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게 파인 상처를 확인한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찻잔의 온기만을 느꼈습니다. 어색함을 깨려 민준 씨가 옛 추억을 꺼냈습니다. 기억나? 20살 때 저 돌담길에서 내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내가 얼마나 쩔쩔맸는지. 그 말에 서연 씨의 입가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손에 땀이 어찌나 나던지. 내가 다 민망했다니까요.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 순간만큼은 철없던 20살의 청년과 소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잿빛이던 민준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혈색이 돌았고 서연 씨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부드러워지자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사람 영희도 내 이야기 가끔 했었어. 고등학교 동창이었잖아. 참 착한 친구였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라는 이름이 민준 씨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연 씨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뭐라 형용하기 힘든 감정으로 굳어졌어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마치 아주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진 듯한 아픔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민준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서연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넘실대던 따스한 기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둘 사이에는 다시 차갑고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찻집을 나오며 민준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울 가면 차라도 한 잔.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약속 속에는 우리 아이들은 모르게라는 무거운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각자의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길, 민준 씨와 서연 씨의 마음은 똑같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마른 가슴을 적시는 단비처럼 반가웠지만 동시에 그 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재회 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청명하게 물든 어느 가을날 오후 민준 씨와 서연 씨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 두 사람은 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휴, 민준 씨. 나이는 못 속인다더니 그렇게 흘리고 먹으면 어떡해요.
서연 씨가 소녀처럼 웃으며 손수건을 꺼내 민준 씨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웃는 법을 잊었던 그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쌓인 낙엽을 함께 밟으며 걸었고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한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 씨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 지훈이라는 글자를 본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연 씨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식사는 하셨나 해서요. 어디세요?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등 뒤에서 서연 씨가 다람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귀여워라. 민준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들하고 잠시 바람 쐬러 나왔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변에서 들려온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를. 아니요. 별일 아니에요. 이따 저녁에 댁으로 들를게요.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연 씨의 딸 유나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쩍 화사한 옷을 꺼내 입고 외출 준비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어? 자꾸 어딜 그렇게 나가? 유나의 뼈 있는 물음에 서연 씨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꽃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민준 씨는 통화를 마친 후 서연 씨에게 돌아왔지만 이미 분위기는 깨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행복은 온데간데없고 불편하고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이었어? 서연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준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즐거웠던 미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아버지의 집에 들른 지우는 민준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차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익숙하게 블랙박스를 찾아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서늘한 주차장 조명 아래 지훈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비추는 사무실. 이지훈 씨는 퇴근 시간도 잊은 채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아버지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곱지만 낯선 중년의 여인이 아버지와 함께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우스를 클릭해 영상의 소리를 켰습니다. 회사 동료들하고 잠시 바람 쐬러 나왔다. 영상 속에서 거짓말을 내뱉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선명하게 들리는 여자의 웃음소리. 지훈은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주기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머릿속에서 배신이라는 두 글자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김유나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몰아 엄마 박서연 씨의 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어디론가 향하는 엄마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차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외곽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먼저 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민준이었습니다. 유나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이 카페 창가에 마주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수줍은 소녀처럼 웃었고 남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딸인 자신조차 본 적 없는 엄마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그 행복이 엄마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릴 위험한 불장난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멀리서나마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철컥 하는 셔터음이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다 낡은 앨범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아버지와 블랙박스 영상 속 그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는 흑백 사진. 사진 뒤에는 나의 첫사랑 서연에게 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그녀의 딸 김유나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서연 씨 따님 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 중심가의 차갑고 모던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감정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업 파트너 같은 냉기만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먼저 노트북을 열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영상을 보았고 이어서 자신이 찍은 카페 사진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면 막아야 합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당신 아버지를 떼어내야겠어요. 유나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부모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두 사람은 이제 두 연인을 겨눌 차가운 칼날을 함께 벼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작은 레스토랑. 민준 씨와 서연 씨는 마주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했습니다. 서연 씨의 뺨은 와인 빛으로 살짝 물들어 있었고 민준 씨의 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민준 씨가 나직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그녀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 씨가 놀라 묻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생각나서 30년 전에 이런 거 하나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려서. 서연 씨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나비 모양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방울져 맺혔습니다. 그녀가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겨우 미소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지훈과 유나가 얼음 조각 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은 레스토랑의 모든 음악과 웃음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바로 민준과 서연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쿵. 지우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흩어진 사진들. 아버지와 서연이 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십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어머니 49번째 생신입니다. 그런 날 여기서 이러고 계셔야 했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유나 역시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며 엄마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엄마, 일어나.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엄마 인생 망가뜨릴 거라고 내가 말했지.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불륜인가 봐. 쏟아지는 시선들이 비수처럼 두 사람의 몸에 박혔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선물 받은 브로치 케이스를 미처 챙기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딸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이었던 공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홀로 남겨진 작은 브로치만이 허망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민준 씨는 집안에 틀어박혀 술로 밤을 지새웠고 서연 씨는 가게 문을 닫은 채 딸의 감시 아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 자식들이었지만 스스로를 옥죄는 죄책감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회를 엿보고 있을 뿐이라고 여겼죠. 그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전쟁을 끝내줄 최후의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고모 최수진이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유일한 피부치이자 누구보다 언니의 편이었던 사람이었죠. 고모, 저 지훈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부터 아버지와 박서연이라는 여자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죽은 언니에 대한 끔찍한 배신이라며 언니가 너무나도 불쌍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수지는 그러나 울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화기 너머로 얼음처럼 차가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흐흐, 그럴 줄 알았어. 결국 그 여자가 또 내 아비 앞에 나타났구나. 그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내가 그 두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전부 까발려 줄게. 수지는 명령했습니다. 오늘 저녁 내 아버지 집으로 그 여자랑 그 딸년까지 전부 불러 모아. 내가 가서 이 모든 악연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릴 테니. 그렇게 최후의 심판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민준의 집. 하지만 이제 그곳은 쓸쓸함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서연, 지훈, 유나. 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외면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 민준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는 처제, 최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온 심판자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수진이 민준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박서연 씨.
그리고 형부도. 자, 어디 30년 묵은 이야기 좀 시작해볼까? 민준의 집 거실 공기는 칼날이라도 스치면 부서질 듯 팽팽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심판자, 최수진은 독사의 눈으로 민준과 서연을 번갈아 쏘아보았습니다. 형부, 그리고 박서연 씨, 30년 전 그날 밤 기억나? 수진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이를 갖고 힘들어하던 그때 두 사람은 저수지 근처 찻집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지. 내가 똑똑히 봤어. 그녀는 마치 소설을 읊듯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언니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지, 언니의 병이 깊어진 것이 모두 두 사람의 배신 때문이었다고 그녀는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훈과 유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거짓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부모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백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지훈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고통받게 만든 두 분이 행복해지려고 했다는 겁니까? 유나 역시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남은 마지막 정까지 다 떨어졌어. 정말 역겨워.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차가운 의절 선언과 함께 지우는 집을 나섰고 유나는 엄마를 죄인처럼 끌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와 경멸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언니 인생을 망친 데가 이제라도 똑똑히 치르시길 바라.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민준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감각도 현실 감각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일어나 아내가 죽은 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은 공간. 그는 책상 서랍을 무의미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 남편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아내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평생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 이렇게라도 고백하고 갑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실 30년 전 불륜을 저지른 건 당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였어요. 서연 씨의 남편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건 나, 최영이었어요. 당신과 서연 씨는 각자 배우자에게 똑같은 배신을 당한 피해자였지요. 서로의 아픔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위로해주다 어느새 마음이 통한 것뿐인데 나는 내 죄를 덮기 위해 두 사람을 파렴치한 불륜 남녀로 몰아세웠어요. 동생 수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했고요. 당신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병든 나를 위해 평생을 불륜남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주었군요. 이제라도 그 멍에를 벗어요. 그리고 서연 씨에게 가세요. 당신들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니까요. 편지 위로 민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집 거실에는 다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간 묵혀두었던 슬픔과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읽어줄 것이 있소. 그는 아내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과 유나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이었고 수지는 이 상황이 어이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한 문장, 한 문장, 아내의 고백이 거실을 채울수록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굳건하던 표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유나의 눈빛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언니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다는 진실 앞에서 수지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당신들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 문장이 끝났을 때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털썩하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온 짐도 모르고 제가 아버지를.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유나 역시 울음이 터진 채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고 나 때문에. 서연은 말없이 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간 고향. 민준과 서연은 30년 전 처음 손을 잡았던 그 돌담길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모든 아픔과 기다림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겨울을 견디고 두 사람의 진짜 봄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